중국과 한반도 전쟁 종식시킬 거. 이거 여기서 여러분. 문 대통령이 중국과 한반도 전쟁 종식시키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종전선언 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을 만나서,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게 미국 쪽 입장에서는 니네 지금 뭔 미친 짓이냐?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왕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는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종전선언 가겠다는 거고, 종전선언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휴전협정에 관련돼서 여러분 중요한 위반 사항이 하나 있는 게 있긴 있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한반도에서 참전국들은 철군한다가 있거든. 한반도에서요. 그런데 미군은 철군 안 했죠. 휴전협정 위반이긴 위반이야. 그런데 나중에 70년대에 현 상황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나 기타 등등을 하면서 현 상황을 인정한다고 해서 미국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휴전협정 위반이다 뭐다라는 거에 서로 남북한이 얘기 안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문제는요, 여러분, 종전협정을 하면 교전 당사자를 한국과 북한 두 개로 보고 나머지 군대를 참여했었던 군대를 철군한다라는 거 종전협정에서요. 얘기가 안 나올겠어요? 아니면 휴전협정에 준한 휴전협정을 영구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하면 휴전협정에 있는 그 문구, 한반도에서 참전국들은 돌아간다라는 거, 그거 들고 나서 미군 나가라고 지랄하지. 중국도 안 하긴요. 중국이 북한에 군대가 어딨어요. 중국은 철군했죠. 중국군이 북한에 어디 주둔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 아니요, 중국,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한 게 벤플리트, 팽덕회, 김일성이 사인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사인 안 하고 여러분, 휴전협정을 하면 영토를,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긋고 그리고 포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포로 교환을 하죠. 종전이 되면 어떤 일방이 항복을 했을 시에는 배상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도 생기지만, 휴전은 배상을 요구는 할 수는 없죠. 한쪽이 한쪽을 이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빠져 있고, 전후 배상 문제는 빠져 있고, 영토의 군사 분계선 문제하고 포로 교환이 나와 있는데, 그 포로 교환 부분을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엎어버렸다고.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하고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에버레이드 작전 그래가지고 이승만 저거 죽여버려 막 이렇게까지도 할까, 저거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승만 저거 몰아낼까 말까 미국 계속 고민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 여우 같은 새끼,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여우 같은 새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여우 같은 놈이 아니라 뭐지, 저거 진짜 뱀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나오면서 에버레이드 문건이 기밀문서 해제되는 거 쭉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난 배째 못해 휴전협정도 못해 그러다가 사인 안 할 거.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휴전협정에 나는 이 휴전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휴전협정에 난 사인 못해. 그러면서, 그러나 무기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무긴? 그러니까 가짜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기는 조건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는 난 휴전협정에 사인 안 했으니까 한국군은 계속 북진을 할 거야. 그러면 전쟁을 해서 그 휴전협정을 했다 딱 그었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에다 총 쏴서 서로 총 쏴가지고 막 난리나면 또 다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린 사인한 적 없다.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할 건데 이건 무기는 할게 하면서 했었던 조건이 뭐예요? 동맹 맺어줘. 동맹 맺어달라고. 넌 동맹 맺어줘. 동맹 맺어. 한미 방호 수호 조약. 상호방위 수호 조약, 상호방위 조약이죠. 수호 조약은 안 들어가나? 상호방위 조약이죠. 동맹 맺어. 동맹 갈 때는 가더라도 동맹은 맺고 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렇게 해서 방위 조약을 들어가고, 그 사인을 끝까지 안 한 걸 저도 옛날에 욕을 들었겠는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승만 보면 이승만이 책략이네. 옛날엔 욕 더럽게 했거든요. 좌파에서 공부했으니까 나도 좌파 새끼였고, 야, 이승만이 한미 동맹을 맺기 위한 그 배째였고, 미국은 동맹을 미국 얘네들 이러고 있었는데 완전히 배를 째서 동맹을 맺게 만든 거야, 미국이. 그러면서 여기가 냉전의 프론티어가 돼서 미국이 한반도 우리가 그게 있어,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그런 상태인데, 여기를 냉전의 프론티어로 만들고 미국이 우리를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었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니들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다. 내가 지금 이거 외교에서 이거 딱 방위조약에 동맹 맺은 거, 이 미국하고의 동맹을 너희들은 두고두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두고두고 그 혜택은 누리면서 이승만은 독재자 이승만 없죠? 그게 뭡니까? 야, 씨. 대한민국 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 독립운동가 하면 김구지, 이승만 뭐 나라의 그 새끼 독재자냐? 뭐 이 호색한 여자 밝히는 독재자 새끼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약간 좀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승만 천재.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죠. 미국도 와 이거 이 새끼 천재인데 막 근데 미국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거의 진짜 그 전체적인 맥락이 이 새끼한테 말려가지고 동맹을 맺는데 이 새끼 천재다 막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써놨죠. 냉정하게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누가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여러분 이건 내가 너무 또 현실적인 얘기인가? 대한민국 건국이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누가? 독립운동가들이요? 독립정신에 의해서 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여러분 뭐죠?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떤 우파보다도 더 극우적일 수로 보일 정도로 우파라니까요. 문제는 사회정책에 있어 노동자,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나는 그런데 일단 대단히 좌파적일 경우가 많지. 근데 좌파적일 경우가 많은데 교육정책 같은 거에 보면 대단히 또 우파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야 될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가 과제인 거지. 진영 논리가 없어 나는. 유엔이죠 여러분 유엔. 미국의 힘이었지만 그 당시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재헌의회 헌법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러분 다 만들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출범하면서 식민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출범 정신은 여러분 있잖아요. 루즈벨트가 생각을 한 거야. 씨발 이거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 계속 전쟁을 2번이나 했는데 앞으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 고민을 하고 있었어. 루즈벨트가. 그런데 그때 처칠이 손님으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루즈벨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그러니까 민족 국가 네이션의 탄생이 30년 전쟁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 때 네이션이 탄생을 한 건데 그때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30년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식민지 해방시키고 식민지라는 개념을 없애고 모든 국가를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때의 그 독일 신성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국가들을 네이션으로 탄생시키고 국제 조약을 하고 현대 정치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의 국가들을 그 독일의 족밥 영주국들을 다 네이션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식민지 제국들을 독립시켜서 네이션으로 만들고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러면서 이게 답이겠구나 하면서 루즈벨트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으로만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 입고 가가지고 처칠 새벽에 문들겨서 내가 생각이 났어. 유나이티드 네이션으로 합시다. 이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으로 탄생한 거지. 그리고 이제 식민지 국가들을 네이션으로 하는데 그 당시 네이션에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나 이런 거에서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장 진보적인 모든 나라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던 법이지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못하고 있었던 거를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1호로 만든 나라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1호로 만든 나라가 어디? 그게 우리나라인 거야. 그게 우리나라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가 있었다? 유엔의 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존나 추상적이고 국뽕맞은 역사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얘기야. 내가 물어보자고. 독립운동가 중에서 헌법 학자가 누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지적 역량이 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누구? 김구 선생? 문재인이 민주주의 하고 있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뭐고 무엇이 그리고 여러분 이 네이션이라는 거 얘기할게요. 지금요 네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유재산이 여러분 옛날부터 원시시대부터 내 거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비타민 내 손에 있죠. 이거 내 거지. 이건 원시적이야. 근데 여러분 이 집 제 거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 손에서
뺏어가서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있으면서 가면 제가 가가지고 이거 비타민 내 건데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나도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걸 내가 내 방에서 있다가 여러분들 방으로 누가 훔쳐가면 내가 이거 소유권 주장하기가 어렵죠. 사유재산이란 건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이거를 이 재산, 집, 땅, 소유에 대해서 국가가 이 땅은 이 사람 거야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 전에는 교회, 영주와 교회권에 이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면, 자 보세요. 저 새끼 이교도야.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저 새끼 사문난적이야. 사문난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가지 댕강 나 노비 내 땅 몰수. 지금은요 여러분 법으로 사형제도가 돼 있다고 벌금이나 기타 등등 부적합하게 취득한 재산이 아니면 사형당했다고 재산 몰수합니까? 내가 사람 푹 찔렀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 푹 찔른 자는 범죄인은 네 재산 전부 다 죽인 사람한테 다 가져가라. 이런 법 없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교도라든지 이교도 너 신교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신교하고 너 신교야? 아니 나 구교인데? 야 구교를 죽이면 구교 재산 다 뺏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30년 전쟁이 왜 끝도 없이 났냐면 보세요. 지금 내가 구교였어. 그래서 구교였는데 여기가 신교가 왔어. 그러더니 신교가 있다. 구교들 재산 다 내놔. 그런데 내가 구교긴 한데 나 이 재산 그냥 그때 전쟁 나서 구교가 신교 바뀌었을 때 취득한 데가 내가 돈 주고 산 재산인데 돈 주고 산 재산이더라도 다 토해내. 원래 그 시절에 전쟁 되기 시절에 원래 다 토해내.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또 싸우고 내 거야 하다 보니까 신교랑 신교끼리 싸우고 있어. 신교랑 신교로 싸우고 있다가 니네 왜 싸우냐? 이거 내 재산인데? 보니까 싸움의 원인이 구교 신교가 아니라 재산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걸 30년 전쟁을 하고 인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야 파악한 거야. 씨발. 신교, 구교, 이슬람교 종교적 이유 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재산권이구나. 인간의 갈등의 핵심은 재산권이고 그 재산권이 가문이나 종교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굳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등기로 만들고 교회와 가신들, 영주권을 가진 가신들의 시스템이 아니라 땅에 기반한 가버먼트를 만든 거. 그게 네이션이라고. 그게 네이션. 민족이 아니라 네이션. 지역국가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근대국가 정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사유재산제 확립과 민족국가의 형성. 그게 근대라고. 그게 근대. 여기서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생긴 네이션. 그러면서 왕이나 뭐나 기타 등등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사양에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생겨날 당시에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라고. 커뮤니즘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는 건 네이션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각자의 재산권이 그 사유재산권에 근간한 국가 시스템인 네이션을 부정하고 걔네들이 주장한 국가 시스템을 그걸 소비에트라고 불러요. 공동사회, 공동집단, 공동관리. 그래서 세상은 두 개의 시스템,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민족국가 유나이티드 네이션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하고 소련과 네이션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냐,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당 중심의 국가냐, 두 체제의 충돌이었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지식인 중에서도 이걸 아는 사람이 더럽게 없다? 대한민국 지식인 중에서도 이게 그냥 다들 아는 것 같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라든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공산주의 다 아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이 맥락을 아는 사람이 좆도 없다고, 대한민국이. 큰일이야. 그리고 민족 그러면 민족이 아니라 종족을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해가 되죠? 민주집중제는, 그 민주집중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서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하면서 소비에트가 기존 사회에 있었던 권력을 다 당으로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집중자 권력을 당으로 집중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우리가 보면 보세요. 우리 교회 있죠. 교회는 목사님이 권력이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권력이고 기업에 가면 사장님이 권력이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시민사회는 각각의 팩터가 다 그날 카르텔이 있어. 유럽은 길드 전통이 있어서 목수가 있으면 그 목수 밑에 시다바리부터 해서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견습공까지 쭉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각 독자의 카르텔들이 쭉 구성돼 있었다고요. 그 모든 권력을 당으로 그러면서 당이 전부 다 당 지도요원, 당 정치국 요원, 당서기를 전부 다 학교고 총장이 있으면 그 옆에 서기 이렇게 해서 다 파견을 해서 그걸 전부 다 위로해서 몇 명의 상무위원들한테 중앙 정치국으로 전부 다 취합을 하죠. 그게 민주집중제라고. 사회에 있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당 서기를 보내고 상임위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민대표자 회의는 임의적으로 소비에트가 완성되면 당 상무국에서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되면 그거를 이제 각 소비에트가 다 권력을 갖는 거로 대로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 씨발 지네들이 알아서 독재를 하겠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이거든. 씨발 이 새끼들이 하고 있는 지랄이 그 이론에 따른 거고, 중국이 하고 있는 지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새끼들이 하고 있는 정치가 그 지랄이라고. 이게 모든 권력을 우리가 처먹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소비에트로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지만 내용이 지금 결론은 그거라고. 모든 권력은 내가 잡겠어. 독재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